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틀렸죠. 2520에 830포인트를 찍고 저는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한 3, 40포인트 밑에서 놀다가 바로 계속해서 이제 최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1차 저점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이제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틀렸고요. 사과드립니다. 예, 이게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반발 매수로 들어와서 급등을 일시적으로 하지만 다시 저는 또 다음 주 또 경제 일정을 보니까 이제 GDP 잠정치하고 또 유럽의 또 금리 이제 인상 첫 발표도 있고 해서 아마도 변동성이 또 심해져서 저는 그냥 2330에 710 오늘 오른 거를 조금 반납할 걸로 저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고 일단은 저는 코스피는 강력한 긴축하고 경제 둔화 우려를 거의 반영했는데 지금은 경기 요인도 있지만은 신용 위기의 발생 여부도 조금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이 자체 시스템 리스크까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긴장을 해야 된다. 같이 또 전혀 예기치 못한 게 터져서 또 제2의 저점으로 급하게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조금은 긴장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 보면은 LG 카드 위기가 한 번 있었고 그때 버블. 그 다음에 현대차 유동성 위기 한 번 있었고 외환은행하고 우리은행도 경색 신용경색이 있었어요. IMF는 빼고요. 그 국가 부도가 부러진 거니까. 뭐 어쨌든 긴장하자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보통 2개월짜리 이벤트예요. 약세장 속에서 반등을 한다는 뜻인데 이건 저점 대비 평균 15%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현재 증시의 바닥 신호에 시사를 하는 항복 셀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 캐피출레이션이 명확한 신호가 아직 잡히질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없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찍고 오늘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1차 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일단 월요일날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어떻게 오후하고 월요일날에 봐서 이게 2, 3일 반등이 신호가 나올지 아니면은 다시 흘러내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 환율이 지금 불안해서 지금 다시 1,300원대에서 다시 좀 내려앉았지만은 역대 한 3번이 있었죠. 그때 외환위기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일본이 1차 제로금리 정책 해가지고 지네들이 그때 당시에 채권 부실채권 정리한다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조금 한번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재 FIR을 받았었고 그 다음이 아베 때인데 아베녹스 때는 2차 이제 엔전인데 그때는 우리가 1300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없었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였어요. 그 다음에 그때 1300대로 올라서 우리나라가 한번 또 위기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약세장이 구조적 약세장이 있었던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외환위기 때. 그 찾아보니까 그 외환위기 때 44개월이었어요. 그때를 제외하면 약세장이 3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순환적 약세 아니면 통상적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면으로 들어가자면 이번 주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 컨퍼런스 매체는 전 세계 CEO를 75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중에서 60%는 내년 말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거의 그렇고 또 빅테크 기업들은 4만 8천 명 정도로 이제 회고할 인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등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인원 해고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과대 낙폭에 대한 이제 일시적인 반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못 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분기부터 미국의 GDP가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6분기 정도로 이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GDP 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에 마이너스 1%로 떨어지면서 이제 0.5%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얘네는. 그리고 실업률은 3.6에서 이제 내년까지 5.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침체가 수십 년간 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좀 체제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오는 또 경기 침체라고 또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4분기 10월서부터 18개월 내후년 3월간까지 보고 있어요. 이게 저랑 똑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도이치방크하고 똑같습니다. 약 9월서부터 저는 내후년 3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10월에서 11월에 아마 미국이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파월이 4에서 5%를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못하고 3.75% 내외에서 놀다가 결국은 선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도이치방크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하고, 이제 나머지들이 약간씩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업 실적이 25% 정도 떨어지면 S&P 지수로는 3,000선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을 닷컴 분기 때하고 유사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의 약세장, 순환적 약세장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인플레는 이제 82년 수준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는 지금 94년대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2년, 94년,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2년 약세장인데, 이제 순환적 약세장인데 1단계가 고평가된 수준에서 지금 주가 수익 평균 배수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3,600을 지금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적 쇼크 바닥인데, 여기 이제 7월 중순이죠. 이때 저는 3,3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실적 쇼크 바닥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내년 10월에 경기 침체를 발표하면서 이제 3,0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3차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겠죠. 뭐 어쨌든 그 11월 때쯤에서, 내년 11월쯤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내년에 3%대 후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양의 영역에 도달하려면 역시 5% 내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너는 풋 효과가 나는 실패할 거로 본다. 그래서 저는 3.7%대의 인상선에서의 립세션을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안 올 수도 있는 것도 이제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어쨌든 연준은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발생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겁니다. 첫째는 금리 시장 유동성 정책 전환이고, 둘째는 긴축 여건에 따른 경기 침체 신호, 그리고 마지막은 실업률 증가인데, 이거 뭐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영국은 가을까지 인플레가 11%에 달할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되게 빨리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유럽보다도 지금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영국은 가을에 진짜 10%까지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지금 지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쨌든 6월 서비스 PMI 예비치가 51.6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5개월 만에 최저치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상적자가 2,900억 달러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상무부 통계예요. 근데 여기에 전분기 대비 30% 증가를 했습니다. 안 좋아요. 점점 경상 수지가 또 적자로 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지금 미국 경제가 올해 2022년에 2.3%, 내년에 1.3%로 1.3% 경제 둔화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 연착륙이 아니라 쉘로우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얕은 경기 침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시면 지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요, 이런 구조적 약세장이지 순환적 약세장이지 통상적 약세장이 해가지고 이걸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에 놀아나다가 이제 자산을 다 날리고 이제 다시는 안 해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영원히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는 실력도 오르지도 못하고, 이제 자산도 잃고, 이제 주식하면 이제 완전히 이게 이런 상처 입은
맨날 얘기 끝내면 소주 먹을 때마다 이제 나는 잃었다. 주식하면 뭐 패가망신한다. 다 개소리입니다. 니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냥 패가망신 당한 거지. 매일 공부를 하고 자아성찰하고 이러면은 내공을 쌓으면 저는 이번 기간을 이겨내면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이 되고 그리고 고수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걸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요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겨내셔서 전략적 자산 분배의 익스포저를 어떻게든지 가져가는데 이걸 아주 좀 뭐랄까요, 이게 슬기롭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익스포저도.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 배분과 이 옵션과 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채권이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계산을 또 하셔가지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이제 내가 조금 지금 오른 것보다 좀 낮게 봤는데 왜냐면 ECB하고 BOE가 첫 번째 금리 인상하고 또 영국이 다섯 번째 때는 25bp가 아니라 50bp로 또 인상 여부에 촉각이 달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는 요 두 그룹 ECB하고 BOE의 행보, 그다음 미국의 잠정치 발표 GDP 그거에 이제 움직이지 않겠냐, 그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인플레 억제를 위한 수요를 둔화시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순응하는 통화가 또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이 통화가 안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완화되는 기점이 와야 된다. 통화도 안정화되고 인플레 완화 얘기가 나와야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통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 1980년서부터 지금 42년 동안에 코스피가 상승한 날이 5,830일이고 하락한 날이 5,490일이에요. 그래서 340일이니까 1.06배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정도 차이인데도 1년만 보유해도 57%에서 60%고 3년 보유해도 수익률이 75%, 5년 보유하면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도 뭐 힘들어 죽겠다, 뭐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도 240% 상승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는 고유가 때문에 수혜를 역으로 더 받았던 국가였던 거고, 그 다음에 30년 전서부터 우리 코스피가 PBR이 1배를 밑돌았던 기간이 또 28%나 돼요. 약 3분의 1 정도 돼서 야, 이거 우리나라 약하긴 약하구나. 그래서 좀 이 PBR이 1배 밑에라는 뜻은 저기 시총 자산이 장부 가치보다 좀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반등은 또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제 한번 대응을 해보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주식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경제 금융은 끝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저는 좀 엉뚱한 걸 갖고 왔는데 좀 우리나라 국가 자유주의의 이제 고려 민회라는 이제 좀 정치적인 걸 좀 갖고 나왔어요. 이 뜻이 뭐냐면 좀 한국을 빗대서 이제 옛날에 로마를 보면은 보통 민회가 4개가 존재한 상태에서 언론하고 콘서를 뽑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게 로마 왕정을 폐지하고 귀족공화정으로 가가지고 또 한번 개혁을 해서 평민공화정으로 가서 또 한번 개혁을 해서 이제 원로원공화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원로원공화정도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1차 3드, 2차 3드 공화정으로 가게 됐는데, 꼭 우리나라가 지금 몽키스테가 만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독립되면서 지금 삼권 분립한 걸로 온 걸로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사법부는 국민투표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번에 이 사법부하고 경찰 행태서부터 해가지고 좀 또 이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고 이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로마 때처럼 민회로 해가지고 필터링 해가지고 국민이 다시 뽑는 언론, 또 국민이 뽑는 콘솔로 해가지고 다시 제정을 해야 된다고,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왕정국가였다가 지금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지자체는 우리나라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독일이나 어울리는 비스마르크 경제나 이제 부합되는 거고, 이제 한국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한 이제 민회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투표로 이제 뽑아야 됩니다. 이 사법 경찰 이쪽 법무부 쪽도 다 투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콘설 4명, 언론 120명, 법무지휘권 1명, 검찰 기소권 1명, 경찰 수사권 1명 이렇게 해서 다 오리지널 국민투표로 단 민회에서 필터링을 한 상태에서 전과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전과자는 아예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공평한 사회가 시작이지 지금은 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완벽한 필터링에서 벗어난 새끼들은 다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걸로 해서 이제 혁명적으로 국가자유주의 고려 민회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제주기업과 금융에서는 IMF를 겪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산을 키웠는데 이런 이제 따뜻미지근한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제 금융 선진국으로 이제 빨리 가려면은 지금의 이제 부동산을 다 정리하시고 금융 디지털 전환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혁신 기업을 찾아내서 그쪽에 장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체 금융의 RD 투자가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쪽으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정치인들이 자꾸 제조업 쪽에 지금 뭐 자꾸 그 미래성장 기업 국가 지금 자금을 대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쪽도 찾아내서 서비스업도 찾아내서 그쪽에 RD 투자 쪽을 못 이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이게 국가가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 너무 비중이 전체 제조업이 97%예요 이쪽 수출 비중이.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지만 반도체가 지금 수출이 줄었어요. 작년에 30%였는데 지금 상반기 20%, 지금 하반기 1%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머가 아니에요. 이게 서버 디램이 지금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급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정도로 수요가 안 좋다는, 그러니까 경계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출이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점이 지금 그래서 아직 제가 1차 저점을 확실히 지금 못하겠어요. 지금 확신을.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경제 방송에서 떠드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지표가 수출이 지금 반도체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무슨 통신하고 이건 좀 덜한데 네, 기계나 이쪽 조선은 좀 괜찮은데 이 반도체가 확 떨어지는 게 난 지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럼 이게 수출입 지수도 좀 여기 영향을 줄 것이고 향후 이게 며칠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상권 분립이 행정하고 연준 월가예요. 월가가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지금 뭐 한때는 뭐 경제를 갖고 놀았어요. 이건 뭐 연준하고 뭐 행정부가 손도 못 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상권 분립 국가인지 이게 그지 같은 국가인지 지금 저는 지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 민의 4개를 시작했던 그 아이네아스 시절 로마로 이제 건국하기 시작한 그 왕정 국가에서 이제 이 공화정으로 가는 그걸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게 한번 여기서 한번 혁신이 아니라 완전 혁명으로 한번 나라가 한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혁신을 하고 다시 신사업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 국가가 또 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언제 기회를 놓쳤냐면은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핵폭탄을 왜 공산국가에 떨어뜨리지 않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이게 로스차일드의 음모론을 제가 한번 제기해 봅니다. 이때 만에 떨어뜨려서 공산주의 국가를 다 작살냈으면은 6.25 전쟁하고 베트남 전하고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전쟁을 왜 했냐 이게. 그 돈으로 이 방산과학이나 이쪽으로 경제 신사업으로 했었으면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로스차일드 유대의 가문을 조져야지 끝내야만 진짜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형 내셔널 이 리버럴 코리아 소시애티를 한번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할 건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하고 민간 기업이 할 건 같이 할 건 또 하고 일부 방산 우주항공 그런 거 있죠. 그 다음 또 이제 민간이 해야 될 건 또 민간이 해야 되고 그러나 또 국가가 해야 될 건 가스나 이런 석유나 이런 상하수도는 또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지금 전기값 비싸가지고 텍사스 또 전기값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안 보여주거든. 친미 국가니까. 그러니까
안 보여줄 거 보여줄 게 아니라 이제 다 보여주고 다 까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게 경제 실물 경제를 논의할 때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국가 자유주의 고유 민회를 한번 혁명적으로 한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오늘 갖고 나온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는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그 금융으로 본 세계사를 이제 시리즈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